자, 이번 영상은 이제 가계부채는 1700조, 근데 가계저축이 1500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구 불예금이 600조가 증가를 했다는 뉴스인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서남입니다. 요구 불예금이 2개월 연속 1%대 증가로 60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요구 불예금이 뭔지, 이제 가계저축 규모가 무려 1500조가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 불예금 600조는 과연 어떻게 사용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이 질문을 통해 부동산 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키우고 부자가 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함으로써 부동산 지식을 키우고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꾸준한 투자로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 그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기사 요약입니다. 이번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유재훈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약이 좀 많습니다. 자, 2024년 10월 4일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하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여기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으로 요구 불예금 잔액이 전월 대비 6조 850억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현재 요구 불예금 잔액이 623조 3173억으로 전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1% 가까이 증가가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요구 불예금은 이제 투자 대기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이 요구 불예금이 쌓이는 요인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꼽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고금리 상품 막차를 타기 위한 막바지 스파트로 정기 예적금 상품에 자금이 또 몰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5대 은행 기준으로 적금 잔액이 6조 2,500억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968조 4,700억이나 된다고 해요. 지난달에 이제 17조에 증가한 거에 비하면 못 미치지만 그래도 6조나 늘어났다라는 건 그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거. 예, 은행권 관계자의 말로는 9월에서 10월 이 사이는 이제 명절과 이사 시즌이기 때문에 이 자금 지출이 원래 많은 시즌이어서 사실은 요구 불예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좀 이례적인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요구 불예금이 뭐냐? 영어로는 디맨드 디파짓이라고 하더라고요. 디맨드는 요구하다, 디파짓은 보증금이라는 뜻인데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예금. 이제 예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맡길 예자에 돈을 뜻하는 금을 쓴 거기 때문에 맡겨놓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쉽게 풀이하자면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맡겨둔 돈,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이 아닐 불자가 아니고 지불할 때 그 불자거든요. 그래서 요구 불예금. 이제 보통 예금이나 이제 수시 입출금식 예금 상품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요구 불예금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새는 조금 더 이제 이자를 많이 챙겨주는 통장을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데, 뭐 결국에는 이 파킹 통장도 보통 예금이나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호텔에 가면은 뭐 디파짓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파짓이 파손에 대한 보험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영상 본 지금부터는 요구 불예금이 뭔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가계저축 규모가 무려 1500조나 된다고?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 요구 불예금이 대략 6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적금,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에서 뭐 2년, 3년 이게 특별한 기간 동안 맡겨놓고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는 예적금 금액까지 다 합치니까 여러분 가계저축 금액이 무려 1500조를 넘어서 1600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스컴에서는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어서 나라가 망하니 어쩌니 뭐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1600조 가까이 저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계부채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만큼 저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1955년에서 74년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에서는 빚지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가 이제 가온일 정도로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젠 이거 정말 옛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만큼 빚내서 집을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야말로 스마트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제 부자들, 자산가들이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빚도 재산이다, 빚도 자산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그러고 있었네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돈 중에서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한 현금, 이 요구 불예금이 무려 623조나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쓰일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우리가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뉴스였는데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이 120조 가까이 된다,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국내 기업의 사내 유보금까지 합치면 지금 투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호재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몇백 조가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통계의 함정이 있긴 한데요. 이 통계의 함정 저변에 깔려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도의 돈은 구경 다 하기 힘든 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 600조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며칠 전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걸로 유명하고, 이번 영상에도 삼성전자만 500만 원씩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좀 놀랬던 거는 여유 자금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저축 금액만 6천만 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600조 만드는데 기여하는 분들이겠죠. 보니까 이제 최근에 100만 유튜버가 됐더라고요. 지금은 파일럿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시차라는 원두를 파는 것도 정말 그것만으로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날 텐데, 제가 블링이라는 사이트로 조회해 보니까 와, 영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일반인을 까마득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으셨길래 올리는 영상마다 20만 뷰, 30만 뷰씩 터지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부지런히 해서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님, 이제 그분의 바지가랭이라도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분 덕분에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66,600원이에요. 지금 보시면 7월 6일, 7일쯤 기준으로 88,000원을 찍었다가 순식간에 내려왔죠. 최저가는 지금 59,900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2만원의 갭이 생겼어요. 삼성전자의 최고가가 9만원대였고 이제 최저가가 6만원대로 잡혀 있으니까 이제 3만원 정도의 박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많이들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선 일로 왔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자. 우리가 뭐 9만 전자, 10만 전자는 안 돼도 다시 8만원으로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요 정도 매물대에서 개인의 이제 투자 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어떻게 구매를 했냐 봤는데, 여러분 외국인이 4개월째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째 계속 팔면서, 얘네들은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팔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샀느냐? 개인이 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개인이 사니까 가격이 쭉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바로 쫓아갈 수 있지만 이게 매일 바로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님처럼 이제 이 가격대부터 적립식으로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구매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6만 원대부터 사기 시작해서 무조건 8만 원에 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3년 안에만 팔면 되거든요. 3년 안에만 파시면 돼요. 왜냐면은 6만 원에서 8만 원이 되면은 결국에는 대략 한 32%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년 안에만 팔면은 연간 10% 정도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자금이 조금만 신호를 받으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으로 가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차트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러니까 개미가 외국인한테 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알이 무려 600조나 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개미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이 8만 전자가 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이 삼성전자라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절대 이 잔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겠죠. 비트코인이 이제 1억을 터치를 한번 했잖아요. 지금은 다시 한 8천만 원 선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야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100억대 자산가라면은 저는 그 중에 5%, 5억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산 분배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산을 100%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중에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상당수의 자산을 삼성전자로 옮겨둘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주식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 이제는 저도 유동자산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예정이거든요. 물론 주식은 여러분 남는 돈으로 하셔야 돼요. 남는 돈. 여러분들이 주거를 해결하고 생활을 할 수 있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남는 돈을 늘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절약을 하셔야 되겠죠. 생활비를 100만 원을 쓴다면은 그것을 50만 원으로 줄이고 이 5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 근데 갚아야 될 돈으로 주식을 한다. 아니면은 뭐 다음 전세 자금을 줘야 될 돈으로 주식을 한다.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면은 적어도 3년은 보유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아직도 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많게는 아파트 감정가의 90%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내 돈을 다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축이 줄어들고 부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채도 증가하는데 저축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 뭔지 사실은 지금 제 수준에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공부를 해서 생각을 해서 반드시 분석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600조를 인구당 나누니까 1인당 1억 1천만 원씩은 저축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제 그 많은 돈 중에 대부분은 다 이제 부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재용 회장 자산이 10억인데 사실은 1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님 본인도 현금으로 따지면은 뭐 많으면은 뭐 1조? 1조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뭐 몇천억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600조가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성 자산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건 골고루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있다. 참 한국인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돈들이 점점 더 지금 2달 연속 1% 이상씩 통장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많은 현금이 움직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있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주식 자금이 빠져서,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언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금이 통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한 건 뭐냐, 가계 저축이 1,500조가 넘는데도 유동성 위기로 힘들어해서 폐업하고 파산하고 이런 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현금들이 움직여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줘야 이렇게 얼어있는 서민 경제를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될 문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부디 이 돈이 또 의미 없이 가장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몰려서 부동산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건 아닌지 참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한국에서 이 부동산 투자가 불패 신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이런 경제 규제들이 해소가 돼서 이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이 아닌 AI를 비롯한 그 밖에 이제 산업혁명에 이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요약을 하자면 이제 가계부채가 1,700조임에도 불구하고 가계 저축도 1,500조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쌤쌤이다라는 거. 심지어 이 중에서 언제든 투자로 가능한 돈만 600조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돈이 움직이면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돈이 부동산으로 모조리 빠져나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제 영상을 모두 다 봐주셨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정말 부자 될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남은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00명 조금 넘었고요. 이제 한 80분 정도만 더 모이면은 드디어 제 채널도 수익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질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많은 힘을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